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전 프레스룸 라이브 유한솔입니다. 뉴스 라이브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부터 이번 주 전망 함께 해봅니다. 지난주 미 증시는 소비 심리 악화와 기술주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며 혼조 마감했습니다. 전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소비자 심리 지수마저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됐는데요. 273포인트 떨어진 다우지수, S&P 500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만 7%가 오른 테슬라를 비롯해서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은 닷새째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은 현재 시각 16일부터 이틀간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점쳐지고 있죠. 관련해서 16일 나오는 8월 소매 판매, 18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 냉각과 끈적한 인플레이션 사이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오늘 아침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 원 유지 소식이 전해졌죠. 코스피는 사상 처음 3,400을 넘어섰습니다. 장중 3,420까지 넘보면서 4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후 상승폭을 좀 줄이는 와중입니다. 최신 기준 10포인트 오른 3,406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 출발 후에 보합세입니다. 네, 현재 846 기록 중입니다. 이번 주 국내 주요 경제 일정 살펴봅니다. 추석이 코앞이죠. 추석 민생안정대책 수립을 위한 당정협의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발표가 있었죠. 대목을 앞두고는 성수품 물가 안정,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명절 자금 공급 등의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이혁원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했죠. 해체를 앞둔 금융위, 어수선한 상황에서 신임 위원장이 본격 시험대에 오릅니다. 오늘 오후 취임식을 갖는데요. 첫 공식 행보는 금융권 간담회, 5대 금융지주 회장과의 상견례 회동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릴레이 간담회도 계속됩니다. 최우선 과제는 소비자 보호, 일관된 메시지를 내고 있죠. 오늘 외국계 금융회사, 내일 여신금융 전문회사 CEO들을 연달아 만나고요. 19일에는 상호금융 중앙회장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 2003년 이후 22년 만입니다. 우리의 GDP가 대만에 역전당할 전망입니다. 올해 우리 GDP 예상치는 37,430달러, 대만 통계청이 제시한 38,066달러에 못 미치게 될 예정인데요. TSMC 등 반도체 기업의 약진과 수출 증대로 최근 고속 성장한 대만이죠. 내수 부진에 미국과의 관세 전쟁, 악재가 겹친 우리 경제가 좀 주춤한 사이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초격차 기술 개발, AI 분야 경쟁력 확보가 늦어진다면 이 대만과의 소득 격차 더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물가 상승과 소비자 부담, 미용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성 평균 커트 요금이 2만 원에 육박합니다. 5개 가격 표시제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인데요. 추가 요금, 미용실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부르는 게 값이라는 불만도 여전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셀프 미용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머리 커트, 새치 염색 같은 간단한 시술은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고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거죠. 대형 유통업체의 셀프 미용 제품이 인기고 SNS에도 관련 영상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불경기에 이런 트렌드까지 겹쳐서 아예 문을 닫는 미용실도 점점 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방 의장이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이렇게 조사받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서 주식을 팔게 한 뒤에 2천억대의 상장 차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혐의가 조사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엔 경제라이브입니다. 경제 소식들을 깊지만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동원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박수호 매경 이코노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나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아침에 말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도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금융을 통해서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대주주 기준에서 10억 원으로 내리지 않고 50억 원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박 기자, 코스피 지수는 일단 두 손 들어서 환영하는 모습이에요. 네네네. 지금 3,400도 넘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10억이라는 게 사실은 그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10억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돈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주식을 이게 가족 합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그 10억을 했을 때 우리 아버지, 그다음에 우리 배우자 뭐 이렇게 아래까지 생각하면 그걸 합산했을 때 10억이 넘어갈 때 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10억이 넘어가면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25%, 뭐 20% 이렇게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금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그 주식을 거래할 때 세금을 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다 대주주야? 이렇게 돼버리면 좀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으로 내리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서 나도 그럼 주식 안 할래. 아니면 연말 되면 난 주식을 팔아야지 10억 밑으로 팔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12월이 됐을 때 원래 산타 랠리에서 막 올라가야 되는 시점인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주주들이 분노를 많이 했고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정부가 초반에 10억 거론을 했을 때 주가가 출렁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번에 다시 50억으로 되돌리겠다. 이 전략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당장 주식시장은 3,400을 돌파를 했습니다, 교수님. 이거 주식시장에선 굉장히 반가울 만한 호재죠. 그러면 3,500도 올해 안에 넘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경제학자지만 제 처한테 이 주식 투자 못 해가지고 혼난 경험이 네. 많은데 그리고 또 그 다른 그 동료들이나 뭐 내지는 일반인들한테 네. 그 주식시장 전망했다가 또 틀려가지고 혼난 적이 하도 많아서 예. 이 질문을 전망하시기가. 저에게 안 해주셨으면 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런데 일단 지금 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투자자들에게 그 양도세 그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 네. 일단 그 긍정적인 그 시그널을 주게 된다라고 하면 주식 시장은 결국은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주식을 살 것이냐 팔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경제학적으로는 그걸 허드 비헤이버, 뭐 내지는 밴드웨건 이펙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심리가 같이 간다 그러면은 오늘 방금 보고 보니까 3,400에서 다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갔던데 네. 그래서 조금 두고는 봐야겠지만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좀 상승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이 논란 끝에 현행 기준으로 되돌려 놓기는 했지만 이 정부의 말 한마디가 사실 주식시장에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게 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과거 구윤철 부총리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환원하겠습니다. 뉴스 나오는 거 보면 50억 얘기를 많이 하고 부총리 정부에서는 10억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언제 결정하실 겁니까? 이게 굉장히 국민들은 혼란스러운데. 예, 뭐 저도 그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고 상황을 종합해서 세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무슨 세정 과세 원칙 때문에 10억을 계속 고집하시는 거예요? 예, 뭐 정부로서는 과세 형평 효율 뭐 이런 식 생각을 가지고 정부는 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좀 잘 빨리 결정해 주면 좋겠고요. 네, 7월 말부터의 구윤철 부총리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그러니까 과세 원칙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네요. 50억에서 10억에서 다시 50억. 그러니까요.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지금 구윤철 장관이 얘기한 그 논리에
공감하는 부분이 꽤 크거든요. 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에서 이게 또 그 경제학에서 이 세금 효과를 실제로 임피리컬하게 분석을 실증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또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그 한도를 낮췄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실증적 그 결과도 크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분석은 과거 분석인 거고 이 그 제도 변화가 주식 투자자들 일부라도 그걸 팔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믿음까지 붕괴시키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저도 그 이재명 대통령 그 100일 회견에서 보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하게 본인은 일단 내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장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때 고집할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뭐 물론 그 정부의 그 정책이 좀 그 주식을 부양하겠다라는 네. 정책을 하고 오히려 세금을 늘리는 그런 정책이 좀 비일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또 정부가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과세 형평성을 달성해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일단 시도해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조금 더 일관성 있는 정책은 그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코스피 5천을 얘기했잖아요. 네네.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 코스피 상승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조세를 그 낮추고 그리고 이제 그 조세 형평성은 달성하면서 다른 부분에서 그 밸류업을 하는 그러니까 그 뭐 거버넌스의 뭐 어떤 그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라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면 좋기는 하죠. 한데 네. 쉽지는 않은 거니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그 정책적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은 그동안 생각해보면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증시 부양책을 내놓기는 했었는데 그때마다 그 힘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소비 쿠폰 받으셨는데요. 이제 또 내수 진작을 위해서 상생 페이백이라는 것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네, 상생 페이백, 그러니까 쓸수록 더 돌려받는다 이건데요. 어떤 제도인가요? 자, 일단 뭐 정부가 소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좀 돌려드릴게요. 이런 내용인데 네. 그럼 이제 작년에 한 달 평균 한 100만 원 썼던 사람이 있는데 올해 9월에는 뭐 한 150만 원을 썼다. 그러면 이제 작년 평균보다 50만 원을 더 쓴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정부가 이 늘어난 50만 원에 20% 그러니까 이제 10만 원을 돌려주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이게 월 최대 10만 원이고 9월, 10월, 11월 석 달 동안 진행되니까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계좌에 꽂아주는 이런 방식은 아니고요. 네.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썼는데 올해 150만 원을 썼다. 그럼 네. 50만 원 더 쓴 거에 대해서 페이백을 해주는 건데 20%를 페이백을 해주는 건데 10만 원씩. 네네네. 최대 30만 원. 원까지. 네. 그래서 석 달 기준으로 해서 30만 원 네, 이렇게 받을 수 해줍니다. 있다. 네. 신청 대상에 과연 내가 포함이 되는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이거 뭐 신청 대상이 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쉽습니다. 19세 이상이면 됩니다. 누구나? 19세 네. 이상이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서 여기에 더해서 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게 상생 페이백 누리집 이거 지금 화면에 나오죠. 상생 네. 페이백 누리집 여기에 들어가셔서 이게 온라인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지금 따로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근데 오늘 15일이니까 오늘은 이제 그 지난번에도 우리 그 민생 쿠폰 할 때도 신청할 때 그 받았잖아요. 출생 연도 네네네. 끝자리. 네네. 네.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오부제처럼 시작하고 있는데 네. 15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5 또는 0이신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죠. 네. 네. 이 오부제는 온라인 신청에만 해당하고 해당하지 않는 날에 은행 창구 등에 방문하셔도 신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부제는 다음 주 월요일 20일까지는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은 은행 창구에 가서 하셔야 되는데 이때도 20일까지는 오부제를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 확인하셔서 네네네. 가셔야겠군요.
그리고 추석을 앞두고 지금 민생 지원금을 또 지원하는 지자체들도 있다고 네네네.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지방의 전남 영광군 같은 경우는 50만 원까지도 준다고 들었어요. 영광군으로 지금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예. 이거는 되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이제 중앙 정부가 일단 상생책을 내고 있잖아요. 상생 페이백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네. 지방은 지자체가 자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더 촘촘한 그물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남 영광군이 1인당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금 지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전국 보안군도 1인당 30만 원씩 민생 안정 지원금을 주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지자체 지원금은 대부분 선불 카드 형태로 지급돼서 해당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지역 상생 경제 활성화에 지금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2차 소비 쿠폰과 함께 그러니까 내수 촉진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정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뭐 일단은 지금 재정에서 그 예산을 잡아놓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 쿠폰을 그냥 나누어 주는 것보다 지금 이 페이백처럼 네. 작년보다 더 썼을 때 그 추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소비를 오히려 그냥 그 쿠폰 나눠 주는 것보다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에서는 인센티브 컴패터빌리티라고 해서 어떤 그 사람들의 소비 행위하고 지출 행위의 동기가 일치할 수, 그래서 늘리는 그 동기가 발생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가요? 그런 것도? 그래서 그런 네. 메커니즘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 정책을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사실 비슷하게 대학에서도 교수들 논문 더 쓰게 할 때 작년보다 더 쓴 부분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네. 이런 식의 내용을 어떤 교수가 이거 여기에다 적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이 미국 조지아주 구금 시설에서 있다가 구금됐던 한국 근로자들이 귀국을 하면서 그 당시 이미 구치소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혹합니다. 그 상황은. 먼저 우선 귀국 근로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총 갖다 들게 되고 수가 처음이에요.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상상도 못한 거죠. 뭐 덮고 자는 거나 뭐나 별로 안 좋은 걸 줬으니까 우리한테 범죄자 취급을 하죠. 범죄자 취급을. 식사나 이런 건 좀 괜찮으셨어요? 거기 이제 콩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식사도 좀 부실하고 잠깐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약품을 제공해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적응이 다른 사람이 거의 없어. 바로바로 적용 안 되고 약을 받아서 먹기에도 힘든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 한 군데 100여 명, 어떤 데는 한 50명, 침대가 부족하고 콘크리트 바닥에서 자고 있겠어요. 네, 가면 갈수록 약간 자기네들도 뭔가 이거 좀 잘못됐구나.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총에 수갑에 밥은 콩이었고 침대도 없어서 콘크리트에 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약도 제공받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했는데요. 한 근로자는 이 구금됐을 당시를 메모를 적어 넣기도 했습니다. 이 메모가 공개돼서 좀 네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보시죠. 이 구금 일지 이게 종이입니다. 박 기자. 이 네네. 내용 보셨나요? 네, 조금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이렇게 지금 좀 인권으로 놓고 보면 인권 선진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미국인데 우리 근로자들이 진짜 무슨 뭐 범인처럼 이렇게 네, 해놨고 범죄자처럼. 또 네. 여기에 더해서 일단 열악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통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허용하지 않았다. 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가족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진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다양한 메모들이 지금 네. 보이고 있는데 구치소 내부 그 구조도 일단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구금시설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고 침대에는 곰팡이가 있었고 지급된 물에서는 냄새가 났다. 그러니까 아까 보면 이제 네. 약품도 우리 저 영사관에서는 약품 충분히 뭐 이제 보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은 아까 현장 인터뷰를 보면 약품도 제대로 지금 못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1세기에 이런 선진국에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대우해 주는 것이 정말 맞는지, 우리가 진짜 뭐 잘못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저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좀
참혹하고 또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입장에서도 좀 가슴이 아픕니다. 네, 수갑과 쇠사슬이 채워진 채 끌려갔던 당시 상황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사실 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저희 뉴스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겪는 그 상황들을 직접 보고 그래서 그 뉴스 보고 너무 깜짝 놀랐었고 네. 사실 제 그 처형네가 아틀란타에 지금 거주 중인데 예. 거기에서 또 마침 그 저희 형님이 그 현대차 공장이 생기면서 협력업체에 취업을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게 서베나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그 서베나 아직 가시지는 않으셨고. 가셨어요. 몇 년 전에 예. 가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 뉴스 터지자마자 너무 걱정이 걱정돼서. 돼가지고 네. 연락을 드렸더니 마침 형님은 알라바마로 출장을 가 있는 날이셔서 이제 다행이다라고 안심은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사실 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친인척들도 뭐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국민들이 크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정부가 미국 정부에 대해서 적절한 뭐 사과 내지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하고 그 사후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조치를 또 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권 침해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비원 비자니까 출장에 활용되는 단기 실용 비자로 갔는데 이거 갑자기 들이닥쳐서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뭐 군사 작전처럼 뭐 그렇게 뭐 했었다라고 뉴스를 통해서 봤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이렇게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가 아니고 아예 그 공장 자체에 대해서 급습을 해가지고 300명이 넘는 인원을 체포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뭐 거기에서 뭐 미란다 원칙 이런 거 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미국이란 안 나라는 되는데 더 인권에 이게, 대해서 예민한 나라로 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왜?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죠. 사실은 그 인종 간 갈등이나 그래서 뭐 흑인이나 과거 뭐 히스패닉에 대해서까지도 트럼프 임기에서는 뭐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옳지 못한 상황들을 우리 국민에게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많이 목도를 했었으니까요. 이게 그 미국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게 얼마나 높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제발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노스코리아, 뭐 로켓맨 이런 거를 언급하면서 조롱을 하기도 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약간 체포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인격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거든요. 지금 구금일지 아까 적힌 내용의 일부를 보면 공포와 분노가 그대로 지금 느껴집니다. 영문도 모르는 서류를 주면서 일단은 서명하라 이렇게 강요를 하니까 어떤 한 분은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휴대폰에서 살짝 그 켰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 그 언론에 알려지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미란다 원칙을 아까 적용하지 못했다, 받아보지도 못했다. 이건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데 경찰이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민 단속 직원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우리의 인권을 침해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에 쇠사슬로 허리와 다리, 손목까지 묶여서 이동했다.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기술자들이 미국 땅에 공장 지으러 갔는데 이렇게 지금 무슨 뭐 범죄자 취급을 당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특히 이제 A 씨 같은 경우에 근로자들이 종이를 작성하면 풀려나는 줄 알고 종이를 제출했는데 종이 작성을 하고 난 뒤에는 손목에는 빨간 팔찌를 채웠다. 지금 이 사진에 있는 보이는 그 빨간 팔찌인 것 같네요. 그래서 빨간 팔찌를 채웠다. 거기에 9시간 넘게 대기하다가 손목에 케이블 타이가 바짝 채워진 채로 호송차에 탑승했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니까 아무래도 좀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 전체 누가 봐도 우리 정부가 좀 대신 항의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금 일지를 작성한 이 한국 근로자의 그 내용, 그 메모 내용에 그런 것들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도 뭐 지금 인터뷰하시는 분들의 거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72명, 70명, 뭐 50명 이런 분들이 들어갔는데 뭐 화장실이 4개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뭐 곰팡이뿐만 아니라 뭐 바퀴벌레가 기어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아니 진짜 저희가 이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참혹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외교부는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진했던 부분을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사실 화가 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방법을 찾겠다라고 말은 했습니다. 쉽진 않죠. 그러니까 뭐 일단은 그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는 그 구금된 저희 국민들을 안전하게 데려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의 잘못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이 반박을 하거나 뭐 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을 거고요. 일단 국민들이 안전하게 지금 돌아온 상황에서 그리고 그 일이 그래서 벌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뭐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그 중앙 정부에서와의 어떤 그 정책과 관계없이 만약에 조지아 지역에서의 어떤 그 이민국이나 이런 데서의 독단적인 상황으로 벌어진 것이다라고 하면 그런 뭐 처음에는 트럼프가 자국 정책을 방어하는 형태의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들은 할 일을 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그 지금 관세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 측의 입장을 강하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돌아온 국민들이 그 기록으로 보여주는 이런 참혹한 상황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미국 측에 어떤 뭐 사과 내지 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새벽에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거를 좀 의식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외국 기업 미국에 들어올 때 자국 숙련 인력을 데려와서 우리 국민을 교육하고 훈련해 주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아침에 올려서 오늘 새벽 3시 정도에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우리 이거 미국 투자가 저해되는 걸 원치 않는다. 외국 기업과 그들의 직원은 환영한다. 웰컴이라는 단어를 또 썼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 비예측성,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고 뭐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근데 그 제가 최근에 그 미국에서 그 미국 컬럼을 하나 읽었는데 그 루비니라고 우리 닥터 둠이라고 얘기했었던 사람 있잖아요.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뭐 계속 망할 것이다 이제 예측해서 맞았던 사람. 그 사람이 트럼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때문이 아니고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괜찮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름 그 미국 시스템에 대해서 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채권 시장이 됐던 어떤 이제 그 시장들에서 그 트럼프의 잘못된 정책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바로잡는 시장의 반응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지금 보면은 트럼프도 살짝 이 지금 시장의 반응이 보면 한국이 투자를 뭐 늦출 수 있겠다라거나 다른 나라에도 또 안 좋은 시그널이 갔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루비니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치킨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떤 시장에서의 압박이 오면 처음에는 막 강하게 나가지만 도망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을 이런 이제 그 비일관적인 태도에 대해서 그나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 미국에 대한 거부감도 좀 확산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 호텔 산업 같은 경우도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7조 원 가까이 앞으로 이제 뭐 그 마이너스가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LA 타임즈나 이런 그 LA에 있는 보도들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그 레스토랑이라든지 호텔이 속속 문을 닫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LA가 그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났던 곳이기도 해서 그냥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나 이렇게 해서 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이민 단속 정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단속 정책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사실은 그 일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불법 이민자일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이런 단속들이라든지 시위가 항상 많이 벌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오기를 좀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제 비단 LA만의 일이냐 그게 아니고요. 그 호텔이 많은 라스베가스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도 일단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어지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뭐 무슨 관광 비자나 이런 것들마저도 지금 딴지를 걷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우리 B1 비자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비즈니스 용도로 갔던 B1 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까지 구금했던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지금 한국에서 지금 미국으로 가려고 했던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가려고 했던 분들마저도 지금 미국을 사실 조금 이따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꺼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장에 있는 미국에 있는 관광협회 회장마저도 이렇게 되면 우리 그 미국이
관광 산업이 굉장히 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현실이 나오고 실제로 호텔이 지금 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 호텔뿐 아니라 미국 기업들도 보니까 관세 부메랑을 좀 겪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는 채용을 중단하기도 한다. 고용 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예, 뭐 그 미국 경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갖는 부분이 미 연준의 금리 정책. 그래서 지금 그 파월이 트럼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가져오게 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를 낮추고 있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최근에 고용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결국은 대부분의 지금 그 경제 관련 전문가들도 이번 9월에는 연준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을 고용 것이다. 때문에요. 네, 근데 그렇죠. 사실 관세 정책은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목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는 트럼프의 주장인 거고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그 루비니 그 네. 컬럼의 앞부분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관세 정책은 스태그플레이션, 생산은 감소시키고 인플레이션은 올릴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그래서 전부 다 비관적으로 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비니는 또 그 글로벌 금융위 이전과는 다르게 미국의 시스템을 믿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한국과 미국은 한미 관세 협상 세부 내용을 조율 중입니다. 어제는 김정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다가 돌아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것이 정해진 목표가 있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표 지점까지 가는 그런 협상의 양식이 아니라 서로 새로운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최적의 상태의 균형을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관세 협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0점을 계속 맞춰가는 서로의 계속된 다른 조건 하에서 0점을 맞춰가는 관세 협상이기 때문에 딱 어느 지점에서 완료되었다라는 그런 부분보다 우리 국익이 네, 오늘 아침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익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세 협상 지금 어떻게 진행될까요?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근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그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부분이 우리가 손해가 되는 쪽으로는 협상하지 않겠다. 우리가 손해가 되는 협상에 대해서 사인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일본이 먼저 이렇게 도장 찍고 네. 그래서 어떤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도 이거를 좀 빨리 그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익에 손해가 없도록 사실은 좀 그 협상력을 높여가면서 진행을 해갈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뭐 듭니다. 25%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심지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근데 그게 쉽지는 쉽지는 않죠. 네. 근데 이제 미국의 또 이제 그 연구기관이 CERP라고 있죠. 네. 거기에 이제 그 딘 베이커라는 수석 경제학자가 한국 상황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3,500억 불 투자 그렇게 할 거면 뭐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거 안 하고 그걸 가지고 국내 25% 관세 받아들이고 결국 비용과 편익을 분석을 해서 네. 편익이 높은 쪽으로 한국이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는데 물론 이거는 미국과의 관계는 경제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그리고 때문에 25%로 네. 더 올리잖아요. 지금 보복 네. 관세 어떤 데는 50% 이렇게 주는데 네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어렵네요. 트럼프를 네. 상대하는 일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유엔 총회가 있습니다. 보니까 다음 주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서 뭔가 해결을 좀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유엔에서요. 네, 유엔 총회. 유엔 총회에 지금 우리가 그 주재국이 되는 상황이라고 뉴스에서 봤는데 네. 그래서 나름의 지위가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그 벌어진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와서 이재명 대통령 만나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교 상황 또 아니면 급변하는 국제 통상 상황 속에서 뭔가 국익을 잘 챙길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동원 한양대 교수, 박수호 매경 이코노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이게 힐링이야. 없다면 거짓말이지. 말해 뭐해 쏜 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 네, 뭐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이어가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오늘도 쉽게 한번 이어가 볼 텐데요. 자, 1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실 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도 사회의 다양한 트렌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모시고 나눠볼 오늘의 주제는요. 자, 우리 시니어들의 달라진 어떤 생활상과 가치관, 또 소비 문화,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소개를 할 인물이 올해 나이 81살, 조금 전에도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이제 연예계에서도 대표적으로 액티브 시니어로 주목받고 있는 배우 선우용녀 씨의 얘기입니다. 영상에서 나왔던 장면은 이제 실제로 자기가 운전을 해서 호텔까지 가서 매일 아침에 이제 조식을 먹고 있다.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어떤 인생 이막을 즐기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달라진 우리 시니어들의 생활상을 좀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 영상을 본 지가 좀 꽤 되는데요. 예. 상당히 화제가 됐었던 그런 영상이죠. 안타깝게도 이제 사별을 하신 이후에 이제 자제분들도 다 이제 출가를 한 상태고 네. 혼자 계시다 보니까 내가 이 돈 있는 거 싸들고 갈 일도 없으니까 예. 내가 즐겨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조리를 딱 끊으시고 조리하는 것을 그다음에 아침을 일찍 조식 호텔을 가서 조식을 드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확인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라는 이제 신조어를 좀 만들어 내신 그런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소비도 즐기고 능동적으로 생활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면서 젊은 사람 못지않게 삶을 즐기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혼자 살고 있는 와중에 장 보고 나서 이제 요거 갖고 아침 차려 먹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버리게 된 식자재도 많고 하니까 조금 더 보태서 이렇게 조식 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취지는 그겁니다. 이제 싸들고 갈 돈이 아니고 본인에게 좀 잘 써보자.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라진 모습들에 힘입어서 결국 이제 이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돈을 쓰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볼 것 같은데 일단 가진 자산을 어떤 식으로 물려줄지 상속에 대한 가치관도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물려줘야지 이랬다면 네. 이런 기조도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노년층의 상속 가치관이 변화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에게 상속세를 주겠다, 상속을 하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컸지만 요즘에는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서 쓰겠다라는 부분이 4분의 1%를 차지했습니다. 네. 물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51.4% 절반이 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2008년 9%에 그쳤던 이렇게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서 쓰겠다라는 퍼센테이지가 15년 만에 20%대를 넘어서 24.2%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기준 또한 71.6세로 꽤나 높은 층에 속합니다. 노년기가 길어지고 있고 이 노년에 대한 인식이 점차 달라지고 있는 만큼 상속보다는 웰다잉, 건강하게 지내겠다, 활기찬 노년을 추구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담긴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자는 분들이 뭐 아직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나와 배우자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답한 비율이 좀 유의미하게 늘어났다라는 부분. 사실 기존 고령층 분들의 인식이 변한 것도 있겠지만 이게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는 이전 세대와는 좀 결이 다른 분들이 새롭게 좀 유입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
관련 산업이 함께 성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시니어 산업이라고 하면 주로 요양 돌봄 쪽에 방점이 찍혔었는데 요즘 이제 현재의 삶을 잘 즐기는 쪽으로 이것도 진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소개할 것 중에 하나가 중장년층 소개팅 주선 업체들이 그렇게 성업 중이라면서요?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깜짝 놀란 것을 요즘 MZ 세대들께서는 릴레이 미팅을 하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연령이 좀 드신 분들은 옛날에 미팅이라고 한다라면 이제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네. 이렇게 1대1로 이제 미팅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보통 그런 그림. 예, 근데 요즘 이제 20-30명이 모여가지고 릴레이 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제 탐색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시니어들에게도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0분마다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나에게 맞는 분을 이제 찾아간다라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하나 얘기했는데 조금 이제 얘기 주제가 좀 다릅니다. 일단 첫인사를 나누고요. 두 번째 질문이 연금 있나요? 조금 서글픈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자녀 모두 결혼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살피고, 그리고 MBTI도 역시 물어보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 나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싱글이 되신 분들이 50대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거예요. 뭐 앞서 언급드렸던 뭐 사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혼도 상당히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60대 남성 이혼 비율이 전체 21% 정도 되다 보니까 싱글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젊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짝을 찾는 데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이러한 것들이 좀 있는데 소위 말해서 데이팅 웹 사업이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다랍니다. 우리나라의 시니어 데이팅 웹, 그러니까 웹을 통해서 이제 데이트를 하는 보면 지난해 한 웹 같은 경우 2만 명 가입자였는데 올해 벌써 10만 명으로 1년 사이에 5배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음지에서 활동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종로구청이 지난 6월에 우리가 이제 굿라이프 챌린지라 그래서 구청이 나서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주선하는 행사를 벌였다라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동반자가 있으면 더 젊게 그리고 활발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이러한 사회적 문화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혼율도 높고 이제 결혼에 대한 세간 인식도 좀 달라지고 있다는 부분. 조금 전에 이제 MZ들의 릴레이 미팅 얘기했는데 MZ인 박진 아나운서 본인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로 하죠. 이렇다 보니까 이 액티브 시니어가 새로운 소비 권력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저희 프레스룸에서 이제 MZ 세대들의 소비 생태에 대해서는 많이 다뤄봤는데 시니어 세대는 어떻게 소비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가 이제 65세 인구가 1,000만 명 시대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제 액티브 시니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그랜드 제너레이션, GG 세대라고 이제 또 칭하기도 합니다. 대략 한 55세서부터 74세까지 GG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총 한 4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나는 시니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도 나이를 좀 먹어보면 어르신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 생각은 젊은 생각인데 생각은 안 변했는데 육체가 변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몸이 가끔 말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나이 먹었다라는 생각을 안 하신다라는 것이 공통적이다라는 것이고 10년은 젊어 보인다. 이 말 참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10년을 젊게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건강이 곧 자산이다라는 인식을 통해서 적극적인 자기 관리를 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데 빨리 살을 빼야 될 텐데요. 이것도 이제 자기 관리의 하나의 일환이 된다라는 것들이죠. 나이를 먹었다, 연세가 드셨다라고 해서 이게 그냥 뭐 방치했다라기보다는 정말 젊은이의 몸매를 유지하고 이런 분들 보면 상당히 열심히 삶을 즐기신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디지털 문맹. 이것은 노우다라는 거죠. 뭐 아직까지 뭐 디지털이 좀 나서신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55세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디지털 문맹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완화돼 있고 유튜브라든지 SNS 사용률이 급증하고 있고 온라인 쇼핑 이런 것들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립심입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라는 생각으로 앞서 이제 상속계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생각들이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낀 세대 우리가 좀 그렇게 보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탈피하려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조금 전에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 얘기를 했지만 저희 실질적으로 부모님 세대들이신데 보시면 그쵸. 뭐 OTT도 굉장히 잘 쓰시고 맞아요. 디지털 금융은 뭐 30대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고 이분들의 높아진 디지털 친숙도 이런 것도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지 세대, 골든이 아니라 이제 그랜드 제너레이션이죠. 이 지지 세대가 지갑을 여는 곳 어디에서 돈을 쓰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전통적으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오프라인 매장이 있고 또 이제 방송 판매, TV 홈쇼핑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오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패턴도 좀 다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자산도 좀 있고 그다음에 직접 디지털을 이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직접적으로 하시는 거죠. 부부가 이제 놀러 가기 위해서 SRT를 직접 예매를 한다라든지 네. 아니면 친구들하고 이제 갈 클래식 공연을 예매한다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내가 이제 동호회에 참석을 해서 우리 어디 갈까 서로 상의하고 하는 것들을 네. SNS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신한카드에서 나온 그 빅데이터 연구소를 보게 된다면 60세 이상 자사 고객 중에 이용 금액이 상위 20%를 액티브 시니어로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이제 소비 패턴을 보면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헬스 앤 뷰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쓰고 있지만 또 저가 생활용품 숍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온라인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액티브 시니어들의 이제 외모 관리 쪽만 보더라도 미용실 이용 건수가 2년 사이에 27%, 성형외과, 피부과 저도 이제 피부과 요즘 다니고 있는데 20%, 피부 관리 18% 이런 데에 각각 증가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소비 패턴을 좀 본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또 식품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카드로 구매하는 것이 311만 원으로 다른 가구보다 13%가 높다라고 합니다. 네.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시니어 가구들의 사용 형태가 어떤 특정 섹터에 몰려있지 않고 정말 일상적인 부분들에 다변화돼 있고 이러한 금액들이 젊은 세대 못지않게 때로는 젊은 세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쩐지 소장님께서 최근에 좀 화면이 잘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비결이 또 따로 있었어요. 저도 이제 젊게 보이고 싶은 노력을 해야죠. 네, 바람직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화장품 모델 또한 젊은 미녀 배우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니어 여배우들이 쓰이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는데요. 적극적인 소비층이 이 액티브 시니어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여성분들, 이제 남성분들은 화장품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한 두어 가지 정도, 스킨로션이랑 뭐 이 정도인데 여성분들은 아침에 한 10개, 저녁 때 한 20개 이렇게 좀 쓰시는 거죠. 반대로 바뀌었나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극적인 소비층이 액티브 시니어층이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 배우 김혜자 씨가 83세에 본인 그 연예계 생활 최초로 화장품 모델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김혜자 씨를 선택했다라는 것이 보통 이제 우리가 국민 배우라는 어떤 공경의 대상에서 공감의 대상, 우리 같이 이제 나이를 먹어간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과 이제 그런 공감의 대상으로 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김혜자 씨뿐만이 아니라 원래 전통적인 화장품 배우라고 한다라면 몇 분이 계시죠. 그중에 거의 1세대가 이제 장미희 씨가 될 텐데 60세에 되던 2018년에 여전히 화장품 뭐 이제 됐다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윤여정 씨도 현재 지금 배우 그 화장품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 최하정 씨도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같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같이 화장품을 소비하는 세대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장품 시장의 광고 모델 선정에서도 감지가 되는 달라진 변화들. 그만큼 이제 많은 이 액티브 시니어들께서 잘 가꾸고 잘 꾸미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이분들이 또 잘 차려입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패션 시장에서도 액티브 시니어가 큰 손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해요. 에이지리스라는 그 자꾸 신조어들이 나오는데요. 나이를 잊은 이제 패션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젊은 층들이 많이 가는 무신사라든지 스파 뭐 이런 데에서도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시니어층들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패션 플랫폼들 같은 데서도
60대 이상 고객 수가 129%나 증가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아웃도어 같은 경우는 5070 세대를 겨냥해서 기능성이 있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운동하면서 할 수 있는 일상복으로 입을 수 있는 이러한 트렌디한 패션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꼭 옛날에는 노인 패션 네. 뭐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이란 용어가 좀 있었죠. 지금은 사라진 지 꽤 오래되는 단어인데 지금은 정말 어떤 옷을 입든지 다 소화해낼 수 있는 액티브 시니어 세대들이 등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위 젊은 층이 주로 향유하는 브랜드 쪽에서의 그 소비 패턴도 굉장히 과감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잘 가꾸고 잘 꾸미고 잘 차려입고 이런 이야기들. 사실 보이는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건 그만큼 보여줄 곳이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의 대외적인 어떤 만남이 확장되고 있다. 외연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 이제는 경로당에서의 모임 추구 이런 건 진짜 옛말이 되는 것 같고 네. 새롭게 뜨고 있는 곳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유명한 야채 이름을 가진 중고거래 플랫폼 있잖아요. 예. 이게 특징이 지역 기반으로 해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액티브 시니어 모임의 장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어허. 있습니다. 근 5년간 100만 명이 넘는 시니어 이용자들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50대 이용자가 51%, 예. 60대 이용자가 23%를 차지했습니다. 뭐 모델 모임이라든지 피아노 모임 아니면은 인공지능이나 교육 강좌를 함께 들을 수 있게 만드는 모임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시니어 세대들의 장이 과거에는 말씀해 주셨듯이 뭔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경로당이었다면 이제는 디지털에 익숙해진 시니어 세대들은 은퇴 후에 자신에게 맞는 소비를 행태를 갖다 보니까 네. 이렇게 새로운 장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모임이라는 건 이제 그만큼 또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성화된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자 어디에서 이분들이 모이시는지 얘기를 해봤는데 만나면 뭘 하고 시간을 보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는 이제 경로당 얘기했지만 그 좁은 공간에서는 사실 화투 치시는 모습 이런 게 가장 세간에 많이 알려졌었잖아요. 이분들이 또 빠지신 게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빠진 게 있죠. 러닝크루, 달리기, 모여서 달리는 거. 예. 그다음에 노년층들이 빠지신 게 있는 게 바로 파크 골프입니다. 예, 파크 골프. 이제 어떻게 보면 진아 아나운서 같은 경우 반색하시네요. 딱 하는 이제 폼이 골프 치는 폼이 잡혀 있는데 파크 골프는 이렇게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파크 골프는 이렇게 휘두르는 겁니다. 예. 휘두르는 이제 자세가 좀 다른데 네. 국내 파크 골프 인구가 2018년에 20만 명에서 2025년 150만 명으로 7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난이도가 상당히 낮고요. 비용도 저렴하고 세대 간의 커뮤니티도 활성화되다 보니까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제 그 즐기시는 인구가 증가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파크 골프장이 2023년 기준으로 2,000개를 돌파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파크 골프를 즐기고 있고요. 예.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 파크 골프장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쉽게 잘 안 보이시죠. 지역에 좀 많이 건설이 되고 있죠. 특정 지역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돼 있기 때문에 실내에 우리가 이제 그 파크 골프장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그다음에 자치구들이 지하철 역사라든지 체육센터 내에 이렇게 실내 파크 골프장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예. 석계역과 삼각 지역에는 시니어 파크 실내 골프장이 생겼고요. 강북구하고 도봉구 같은 경우 문화센터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리고 만들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네.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박진 아나운서가 이제 반색한 이유는 저희 MBN에서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또 렛츠고 파크 골프 환상의 짝꿍 예능 프로그램에 또 출연 중이기 때문에 네. 유독 많이 반가워했는데 자 달라진 분위기가 예능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좀 저희가 체감이 되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잠시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뭘 먹고 뭘 입고 누리는지 얘기했지만 의식주 가운데서 이제 주가 빠졌습니다. 장차 이분들이 어디에서 머무시는지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실버타운 조성붐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버타운이라고 하면 이제 도심 외곽에 이제 있었다라는 생각들을 아직까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 현재 지금 위례라든지 한남, 방배 이렇게 주요 지역에 시니어 주택 프로젝트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트렌드를 보게 된다라면 도시명 복합형 시니어 레지던스를 이제 지향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네. 우리가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서비스 여기에 의료 이런 것까지 연결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즐길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도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액티브 시니어를 중심으로 해서 달라진 문화 그리고
생활상 전반을 좀 돌아봤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초고령화 시대가 시작이 됐죠. 이런 흐름은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의 전망도 좀 짧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금융경제연구원에서 따르면 우리나라 GDP 중에 한 20% 이상이 시니어가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글로벌 추세도 마찬가지고 대략적으로 25%에서 30% 내에 참여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시니어 시장 같은 경우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네. 2022년에 88조 원에서 우리가 2030년까지 240조, 연평균 13%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네.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들이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비 산업 측면에서 보면 이제 초고령화 시대 위기가 하나의 기회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영조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